한 달 만에 내 앞에 나타난 남편 지우는 괜찮아? 몸은 좀 어때? 같은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을 내밀었다. 일 안 하는 아내랑 이혼해주는 대신 위자료로 매달 100만 원씩 주면 되겠지? 그럼 잘 지내. 지우는 낄낄거리며 말했고 그의 곁에는 유미가 팔짱을 낀 채 비슷한 조소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래, 이혼하자. 내가 너무나도 담담하게 말하자 지우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유미와 미소를 교환했다. 지훈이 깊게 생각하는 타입이 아닌 것은 다행이었다. 덕분에 내 계획을 실행하기가 더 수월해졌으니까. 이혼 서류가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나는 두 사람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내 건강 회복을 축하하는 의미로 그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 것이다. 내 이름은 서윤아. 47세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동화작가다.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사랑한다. 나에게는 소꿉친구인 지훈과 유미가 있다. 그들은 나에게 소중한 친구들이었고 지훈은 내 남편이기도 했다. 모든 것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각자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을 때 지훈이 나에게 고백하면서 시작되었다. 나는 그가 유미를 좋아하는 줄 알았기에 깜짝 놀랐지만 남몰래 좋아했던 지훈의 고백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깊은 고민과 유미와의 상담 끝에 나는 지훈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유미는 10대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남자친구를 빼앗고 그들이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면 가차없이 버리는 문제적 성향이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도 걱정할 정도여서 나와 지우는 종종 그녀를 돌보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와 지우는 25살에 결혼했다. 4년 후 유미는 약혼자라며 한 남자를 우리에게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대기업에 다니는 전문직 남성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나 씨, 지훈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매우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우리는 명절이나 휴가 때마다 함께 모여 여행을 가거나 기차를 타고 술잔을 기울이곤 했다. 하지만 유미가 결혼 2년 만에 임신하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나와 지우는 원래 형제가 많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고 아이는 갖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우리 둘 다 아이를 좋아했지만 직접 양육하는 것에는 큰 뜻이 없었다. 여행과 음주를 즐기는 자유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이가 있는 가정을 보면 흐뭇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유미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지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미가 담배 냄새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담배를 끊었고 심지어 자신의 휴가까지 써가며 유미의 산부인과 진료에 동행하겠다고 나섰다. 당신이 자꾸 유미랑 붙어 다니면 민준 씨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내가 경고하자 지훈은 반박했다. 당신은 이래야 하잖아. 우리 소꿉친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미는데 당신은 너무 냉정해. 나도 필요한 물건 사주고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있어. 하지만 산부인과까지 같이 가는 건 선을 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지훈은 얼굴을 찌푸리더니 나를 쏘아붙였다. 왜? 유미가 원하니까 그렇지. 검진받는 게 불안하다는데 어떻게 혼자 보내? 민준 씨가 같이 가주는 게 맞잖아. 당신이 매번 같이 가면 꼭 뱃속 아기 아빠라도 되는 것 같아. 질투하는 거야? 어차피 당신은 임신도 안 할 거면서 뭐가 문제야? 그는 내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짜증나게 군다며 화를 냈다. 결혼 생활 내내 거의 싸운 적이 없었지만 유미의 임신을 기점으로 우리의 다툼은 잦아졌고 유미가 출산한 후에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우는 유미와 그녀의 딸 하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나가 6살이 되던 해 사건이 터졌다. 하나의 유치원 졸업식 참석 문제였다. 졸업식 전날 밤 지훈이 갑자기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훈 씨, 뭐 해요? 내일 회의가 있어서. 지훈의 직장은 복장이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고객과의 미팅 시에는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 항상 몇 벌의 정장을 구비해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정장들이 모두 침대 위에 던져져 있었다. 아니, 그냥 졸업식 때 뭐 입을지 고르는 중이야. 뭐? 당신 정말 졸업식에 갈 생각이야? 민준 씨가 못 온대서 유미가 부탁했어. 잠깐만, 그건 말도 안 돼. 나는 무심코 목소리를 높여 부정했다. 지훈이 가끔 하나를 유치원에서 데려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나 또한 부탁을 받으면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친부모도 아닌 소꿉친구가 졸업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뭐야? 아직도 나랑 유미를 의심하는 거야?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실망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어쨌든 난 내일 졸업식에 갈 거니까 셔츠나 제대로 다려놔.
지우는 그 말을 남기고 대화를 일방적으로 끝낸 뒤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유미야? 내일 일 말인데. 아, 내일 일은 미안. 지훈 오빠 좀 빌릴게. 근데 졸업식 참석하는 거 민준 씨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유나, 너 무슨 소리야? 당연히 민준 씨한테는 졸업식이 내일이라고 말 안 했지. 끝나고 나서 말할 거야. 나는 민준이 졸업식 일정을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더 캐물어 보니 유미는 지금까지 유치원의 모든 행사를 민준에게 알리지 않았고 지훈이 유치원에서 아빠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에 이기심으로 어지러웠다. 잠깐만, 유미야. 그건 너무 비상식적이잖아. 민준 씨한테도 실례고 소꿉친구라고 해서. 뭐가 문제야, 유나. 너 무섭게 왜 그래? 그럼 내일 봐. 잠깐, 유미야.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유미 때문에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셔츠를 다리고 넥타이를 준비했고 다음 날 아침 지훈이 하나의 졸업식에 가는 것을 배웅했다. 그 후로 유미와 지훈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3번으로 만남의 빈도를 늘려갔다. 결국 민준도 무언가 의심을 품게 되었고 어느 날 지훈과 유미가 외출한 사이 그가 혼자 우리 집을 찾아왔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두 사람 때문인가요? 네. 이걸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민준이 보여준 것은 유미의 차에 설치한 GPS 기록이었다. 기록에는 그녀가 일주일에 3번씩 호텔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날들은 모두 지훈과 함께 외출한 날이었고 민준의 얼굴만 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민준 씨? 두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를 배신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비밀리에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나는 수입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집안일과 하나를 돌보느라 내 수입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유미와 지훈이 외출할 때면 하나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 함께 돌봤다. 유미도 지훈도 우리가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모을 수 있었다. 충분한 증거를 모으고 복수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과 나는 고심했지만 어린 하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데 뜻을 모으고 그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복수를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10년을 견디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다. 장기 입원이 필요했고 아무리 빨라도 최소 2년은 퇴원할 수 없는 상태였다. 병실에서 일을 할 수는 있었지만 작업량을 줄여야 하는 것은 확실했다. 민준에게 상황을 알린 후 지훈에게도 상의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잡담을 나눌 때와 다르지 않았다. 가끔 면회 갈게. 병명이나 상태조차 묻지 않는 그를 보며 지훈에게 더 이상 나에 대한 애정이 없음을 느꼈다. 실제로 지훈은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찾아왔고 하나가 15살이 된 후부터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입원 직후에는 거의 매일 나를 찾아오던 아이가 15살 생일이 지나자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민준도 나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의아해할 뿐이었다. 하나에게 물어봐도 걱정 마세요 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결국 우리는 그 이유를 좀처럼 얼굴을 비추지 않던 지훈에게서 듣게 되었다. 오랜만이네. 그러게. 화려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한 지훈은 노크도 없이 병실로 들어섰다. 한 달 만에 나타난 남편 지훈은 괜찮아? 몸은 좀 어때? 같은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을 내밀었다. 일 안 하는 아내랑 이혼해주는 대신 위자료로 매달 100만 원씩 줘. 그럼 잘 지내. 지훈은 희희낙낙하며 말했고 그의 곁에는 유미가 팔짱을 낀 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래, 이혼하자. 내가 담담하게 동의하자 지훈은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유미와 미소를 교환했다. 지훈이 깊이 생각하는 타입이 아닌 것이 다행이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주 잘 먹혀들었으니까. 지훈으로부터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나는 두 사람에 대한 복수 계획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내 건강 회복을 축하하는 의미로 그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 것이다. 나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먼저 민준에게 연락해 병원을 옮겼다. 그리고 내 변호사에게 앞으로 두 사람 사이의 중재를 맡아달라고 알렸다. 민준도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와 함께 내 새병원 근처로 이사했고 자주 나를 찾아왔다. 하나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매일 나를 보러 와주는 것이 기뻤다. 내 짐 대부분은 이미 병실에 있었기에 남은 짐은 지훈에게 처분하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손댔을지도 모르는 물건을 내 새로운 삶에 들이고 싶지 않았다.
병원 이전과 민준 하나의 이사가 마무리될 즈음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스마트폰에는 이미 부재중 전화 30통이 찍혀 있었다. 나는 질린다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지훈의 당황한 목소리 뒤로 곤란해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미가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려 기분이 나빠졌다. 무슨 일이냐니 무슨 말이야? 당연히 집 얘기지. 우리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지훈은 마치 자신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듯 소리쳤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그 집은 내 집이니까. 뭐? 지훈은 완전히 잊어버린 모양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살던 집은 내가 프리랜서로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을 때 작업 공간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었다. 당시 나는 집 두 채를 유지할 수입이 없었고 지훈 역시 혼자 살 만큼의 수입이 없었기에 내 오피스텔로 들어와 살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지훈은 그 오피스텔의 월세나 공과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다.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했지만 그곳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유감스럽지만 그 오피스텔은 이미 계약 해지됐어. 내가 옮긴 병원이랑 너무 멀어서 이혼 서류 제출한 다음 날 바로 처리했지. 부동산 중개인분이 상황을 아시고 연락 주신다고 해서 따로 알리지 않았어. 민준이랑 하나는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 집은 팔려나가고 우리 새 집은 어떡할 건데? 몰라. 당분간은 비즈니스 호텔에라도 묵든가. 내가 스피커폰을 켜고 작업을 시작하자 지훈은 좌절감에 소리쳤다. 장난해. 하지만 그는 무언가 생각난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뭐 어쨌든 돈은 언제 입금할 거야? 현금이 바닥났어.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100만 원 주기로 했잖아. 아, 그런 약속 한 기억 없는데. 내 태연한 대답에 전화기 저편의 지훈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질러댔다. 그는 나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흥청망청 써버린 모양이었다. 설령 100만 원이 남았다 한들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버틸 생각이었을까? 야, 조용히 있지 말고 뭐라도 말해봐. 정말 할 얘기 없는데. 내 쏘아붙이는 말에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다. 점점 짜증이 나는 최대한 명랑한 목소리로 지훈에게 말했다. 아무튼 이제 우린 남남이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뭐? 변호사? 야, 잠깐만. 나는 지훈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몇 번이나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무시했고 결국 전화는 끊겼다. 그러나 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지훈은 내 변호사의 전화마저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유치한 면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개의치 않는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지훈의 이기심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몇 달 후 일시퇴원을 하고 나는 지훈의 부모님 댁을 찾았다. 내 앞에는 작아진 채 떨고 있는 지훈과 유미가 있었다. 부모님께 말하다니 비겁하잖아. 아, 그냥 우리 이혼했다고 보고 드린 것뿐이야. 내 대답에 지훈은 나를 쏘아보았지만 아버지의 엄한 시선 아래 움츠러들었다. 사실 나는 시부모님과 관계가 매우 좋았다. 지훈이 없을 때도 찾아뵙고 식사를 함께 할 정도였다. 그렇게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전말을 알리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찾아뵌 것이었다. 네가 유미랑 재혼한다는 게 사실이냐? 네, 맞아요. 유미랑 하나랑 저 셋이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 가족은 유나뿐이다. 이제 제 가족 아니에요. 지훈의 말에 아버님은 못 말리겠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리셨다. 지훈은 고개를 몇 번 흔들더니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근처 고급 호텔의 청구서였다. 이게 뭐야? 우리가 묵었던 호텔 청구서야. 지훈은 당연하다는 듯이 테이블 위에 청구서를 가리켰다. 그러자 갑자기 어머님이 쓰러지셨다. 어머님, 세상에. 엄마,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숨을 헐떡이는 어머님을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 옆에서 유미도 같은 표정이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결혼해서 가족이 바뀌는 것뿐인데. 게다가 피가 섞인 손주도 생기잖아요. 기쁘지 않으세요? 두 분은. 어머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힐끗 보시더니 시선을 돌리셨다. 두 분 모두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고도 나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다. 물론 내 소꿉친구인 유미도 비슷하게 대해주셨지만 며느리와 친구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유미가 종종 그 점에 대해 불평했던 것을 기억했기에 어머님이 이 상황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했고 유미도 그걸 알았어야 했다. 하나 예뻐하시잖아요. 오빠의 피가 반은 섞인 아이니까 기쁘실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기색 없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는 유미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지금까지 침묵하던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역겨우니까 그만 좀 해. 방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하나가 유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방 안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내 아빠는 민준 아빠 한 사람뿐이야. 피가 섞였든 아니든 그분만이 내 아빠라고. 하지만 지훈 아저씨가 항상 내 학교 행사에 참석했잖아. 아빠한테 다 들었어. 행사 날짜가 항상 끝난 뒤에야 알려졌다는 거. 결국엔 행사 자체가 숨겨졌다는 것도. 하지만 아빠는 항상 내가 자기 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난 아빠 딸이고 절대 당신 딸이 되지 않을 거야. 하나는 그렇게 말하며 유미를 쏘아붙였다. 그러고는 내 옆에 앉아 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바꾸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유나 이모가 날 미워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 해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하나야, 이모는 너를 정말 사랑해.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찾아와줘서 정말 기뻤어. 유나 이모, 하나는 불안감이 해소되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꼭 껴안았다. 지훈과 유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15년 동안 내가 돌봐온 아이다. 애정이 없을 리가 없다. 그러고 보니 유미야, 내가 하나가 지훈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왜 놀라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아, 유미는 움찔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새로운 인물이 방으로 들어왔다. 우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10년 전부터 말이야. 갑자기 민준이 나타났다. 최근 유미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으니 그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했다. 당신이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충격이었지. 아,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당신 아직 이혼 안 했어. 이혼 서류는 아직 여기 있거든. 몰랐어? 뭐? 나는 유미와 지훈이 확인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유미가 몇 달 동안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니까 유미는 아직 내 아내고 하나도 아직 내 딸이야. 뭐 아내는 없어지겠지만 잠깐 그게 무슨 뜻이야? 15살이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잖아. 하나는 엄마랑 있고 싶지. 그렇지? 유미는 그렇게 말하며 하나를 쳐다봤다. 하나는 유미를 찌푸리며 내 손을 잡았다. 유미는 그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나를 쏘아보았다. 그때 지훈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그랬구나. 너희 둘이 사귀는 거였어? 근데 안 됐네. 민준이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상한 억측 좀 그만해. 그리고 민준 씨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벌어. 유미 너는 알지? 응? 아마 허풍일 거야. 게다가 너는 병치레 하면서 일하는 것도 불가능하잖아. 어디 가서 비참하게 죽겠지. 이번에는 내가 지훈의 엄청난 오해에 웃음을 터뜨렸다.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나를 보며 지훈은 짜증이 났다. 내 수입에 대해 몰랐지? 뭐 알바비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겠지. 아니 달라. 내 연봉은 5억이야. 뭐? 지훈의 눈과 입이 충격으로 떡 벌어졌다. 유미도 망연자실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인기 동화 작가가 되었고 에세이와 인터뷰 등으로 수입이 급증했다. 게다가 곧 영화화도 계획되어 있어 수입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거짓말. 아, 이거 볼래? 나는 그렇게 말하며 유미에게 내 통장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매달 거액의 돈이 입금되는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유미는 그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유나야, 우리 화해하자. 뭐? 무슨 소리야? 지훈의 말에 유미는 격분했다. 나는 돈에 눈이 먼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뭐, 결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확실히 할 거야. 유나야. 잠깐만. 나는 지훈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의 손을 잡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그들의 집을 나섰다. 지훈은 원래 시아버님 회사에서 일했지만 영업을 나간다고 거짓말하고 외도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당했다. 시아버님은 그를 강제로 친구의 어선에 태워 뼈 빠지게 일하게 할 계획이라고 하셨다. 실내 활동을 좋아하는 지훈에게 어선 일은 힘겨웠고 그는 몇 번이나 내게 연락했지만 그때마다 내가 시아버님께 알리자 결국 전화는 끊겼다. 유미는 민준에게 양육권을 빼앗기고 이혼당했다. 사치를 부릴 수 없는 지훈에게는 흥미가 없는 듯 그를 쫓아다니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친정에서도 의절당하고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결혼 후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 항상 남에게 일을 시키던 버릇 때문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정규직으로 고용해주는 곳도 거의 없었다.
그래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내야 했기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고등학생이 된 하나는 해외 명문대에 유학 가기 위해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원래 성실한 아이라 내 그림책을 번역해 전 세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꿈이라고 해서 나를 기쁘게 한다. 나는 그림책이 잘 팔리고 애니메이션 하나 상품화 제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병세도 호전되어 아직 입원 중이지만 최근 의사 선생님께서 내년에는 퇴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준과 하나는 매일 나를 찾아온다. 사실 민준은 최근 내게 재혼을 전제로 고백했다. 아직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마음이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그는 내가 퇴원하면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하며 나는 우리들의 행복한 미래를 바라며 오늘도 그림책의 이야기를 엮어나간다.